그럼 명리학은 어떤 학문일까요? 제 생각에는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동양의 성격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신의학에서 한 개인의 특성을 알아보는데 전문가의 상담 평가와 심리검사를 사용해서 알아보는데요. 명리학은 인간이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에 자연을 이루는 기로 인간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 개인을 이루는 기, 에너지, 이것을 오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 개인의 특성을 알아보는 학문입니다. 그리고 나를 이루는 기를 기록한 것이 바로 사주팔자인데요. 사주란 4개의 기둥을 말하고 내가 태어난 해, 월, 일, 시를 말합니다. 또 식상은요, 재물을 창출하는 능력을 상징하기도 하는데 요즘 같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 식상의 오행을 최고로 칩니다. 근데 이 식상의 특성은 자유분방하고 저항적입니다. 요즘 젊은이들 중에 이 식상의 기운이 강한 경우를 많이 보는데요. 안녕하세요. 양창순입니다. 제가 이번에 정신과 의사의 명리육아라는 책을 냈는데요. 오늘은 명리학적으로 부모-자녀 관계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 책에서 부모가 자기 자신을 이해하기 위해 또 자녀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 명리학과 정신의학을 접목한 이유는요. 정신과적으로 자녀의 특성을 어느 정도 알기 위해서는 여러 심리검사들을 시행하는데 지능검사는 최소 6살은 되어야 하고 성격검사나 적성검사로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아이가 최소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중학생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소아정신과에서는 더 어린 나이에 아이의 심리적, 인지적 특성을 알아보는 발달 능력 검사들이 있지만 정확한 지능과 성격, 적성 검사를 시행할 수 있는 나이는 이렇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 나이가 되기 전에 이미 부모 자녀 사이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죠. 특히 요즘은 영재교육이니 조기교육이니 해서 이미 이 나이가 되기 전에 부모와 자녀들 사이에 많은 갈등들이 생겨납니다. 어떤 부모는 아이가 태어나서부터 밤에 잠을 안 자고 보채고 음식도 잘 안 먹고 하는 것이 마음에 안 든다고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예민한 남편을 닮아 그렇다고 벌써 아이를 미워하고 있더군요. 또 다른 경우는 아이가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화내고 레고 장난감을 던져버리고 동생들을 괴롭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모르겠다고 우는 모습을 보이더군요. 물론 소아정신과적으로 아이들의 특성검사를 시행해서 정확한 결과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한데요. 제가 임상에서 살펴보면 이런 아이들은 명리학적으로 자신을 이루는 사주팔자의 균형이 이루어져 있지 않거나 오행끼리 서로 충돌하거나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서 명리학을 공부하게 됐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제가 2020년에 출간된 명리심리학에서 자세히 기술했는데요. 크게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을 포함한 동양에서는요, 인생에서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정신과를 찾아가기보다는 명리학자나 역술가를 찾아가죠. 이게 이제 융이 말한 집단 무의식의 소산일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임상에서 정신과적으로 자기중심적이라고 설명하면 받아들이지 못하지만 제가 내담자들한테 본인을 이루는 모든 오행이 본인을 상징하는 글자 이를 일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가 모이니까 본인이 자기밖에 모르지요 하면은 더 잘 받아들입니다. 사주의 오행끼리 서로 충돌하는 그 충이 많은 사람들은 급하고 충동적인 경우가 많은데 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급하고 충동적이라고 말씀드리는 것보다는요. 사주에서 물과 불이 부딪히니 천둥번개가 일어나는 현상이지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 더 잘 받아들입니다. 두 번째는요. 정신과보다는 명리학자나 역술가를 찾아갔을 때 제대로 된 정보를 주는 경우도 있지만 잘못된 정보를 듣고 나서 고민하는 내담자들도 많이 만났습니다. 제가 가장 충격을 받은 것이 저한테 불안하다고 찾아왔는데 제가 상담을 해보니까 어느 역술가가 이분한테 2년 안에 죽는다고 그런 거예요. 그 여성의 이야기를 듣고 이분들이 어떤 근거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알아야지만 제가 어디가 잘못됐는지 그리고 어떻게 제대로 조언을 해줄 수 있는지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 번째는요.
제 산부인과 선배의 조언인데요. 사실 산부인과는 탄생의 현장에 서 있잖아요. 그러면서 아이가 태어나고 또 태어나지 못하는 그것을 지켜보는 선배가 고민하기를 누구는 살고 누구는 정상이고 누구는 시작부터 어려운가 그것을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선배가 이 명리학을 공부했는데 그 결과를 보고 너무도 놀랐다고 저도 공부를 해보라고 조언을 해서 제가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럼 명리학은 어떤 학문일까요? 제 생각에는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동양의 성격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신의학에서 한 개인의 특성을 알아보는데 전문가의 상담 평가와 심리검사를 사용해서 알아보는데요. 명리학은 인간이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에 자연을 이루는 기로 인간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 개인을 이루는 기, 에너지, 이것을 오행이라고 합니다. 한 개인의 특성을 알아보는 학문입니다. 그리고 나를 이루는 기를 기록한 것이 바로 사주팔자인데요. 사주란 4개의 기둥을 말하고 내가 태어난 해, 월, 일, 시를 말합니다. 내가 내 생일을 아는 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어요. 흔히 말하는 양력, 이것은 태양력이고요. 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음력, 이것은 태음력인데 이 양력과 음력으로는 단지 내가 어느 해에 태어나서 지금 몇 살인지를 알 수 있을 뿐이지요. 그런데 명리학은 나의 생년월일시만 아니라 나의 팔자, 즉 4개의 기둥, 4개의 사주로 형성된 공간 안에 가득 찬 기로 나의 특성을 아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3차원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나의 생일, 양력이든 음력이든 그것을 사주팔자로 전환시키는 데 사용하는 달력이 만세력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명리학자라도 이 만세력이 없으면 사주팔자를 알 수 없습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는 너무 이론적이니까 생략하기로 하고요. 그럼 어떻게 나의 사주팔자를 알 것인가? 요즘 인터넷에 그 사주팔자를 아는 앱이 참 많거든요. 제가 주로 사용하는 것은 원광대학교에서 만든 원광 만세력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그 앱을 찾아서 그 앱에 나의 생년월일시를 기록하면 이처럼 나의 사주팔자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프로이드의 사주팔자를 한번 보시죠. 프로이드의 생일은 1856년 5월 6일 오후 6시 30분입니다. 서양 사람들은 태어난 시간에 대한 정보가 없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인데 융과 프로이드는 있더군요. 그러면 궁금해 하시는 거가 아니 프로이드는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났는데 우리 만세력을 쓴다고? 여기에서 명리학이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쳐 주는 것이 천문학자인 칼 세이건의 말처럼 지구는 그냥 푸른 점이기 때문에 그냥 그 나라를 기준으로 만세력을 사용하면 됩니다. 호주나 뉴질랜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임상에서 가장 많이 보는 경우가 미국에서 한밤중에 태어난 아이를 한국 시간으로 바꿔서 보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프로이드의 생년월일시를 사주팔자로 전환하면 이렇습니다. 이 중에서 내가 태어난 날의 첫 번째 글자, 이것을 하늘의 기운이고 중심이 되는 기운이라고 해서 일간이라고 하고요. 명리학은 이 일간의 특성을 살핀 다음에 나머지 7글자와 일간과의 관계를 살펴서 한 개인의 특성을 아는 것입니다. 이 사주팔자를 이루는 글자는 하늘의 기운을 상징하는 오행이 10개, 땅의 기운을 상징한 오행이 12개입니다. 그중 나를 이루는 것은 8개입니다. 이 8개의 특성으로 나를 아는데 이 22개의 글자는 크게 5가지 오행으로 나눠져요. 거기에 양의 오행인가 음의 오행인가에 따라서 10개가 되는 것입니다. 흔히 이 오행을 화수목금토라고 해서 불, 물, 나무, 쇠 또는 바위, 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그냥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자연의 형태로 형성한 것이고요. 화는 팽창하고 확대하는 기운, 수는 응집력, 목은 단단하고 꾸준하고 곱게 자라는 기운, 금은 목의 단단함이 굳어져서 생겨나는 기운, 직선적인 강함, 토는 포용력, 팽창과 뭉침을 중재하는 기운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자기 사주에 목의 오행이 많으면 성장하려는 욕구가 강하고 생명력이 강하다고 분석합니다. 화의 오행이 많으면 화려하고 자기가 중심이 되고 싶어하는 성향이 강하다고 분석하고요. 수의 오행이 많으면
물이 담기는 그릇에 따라서 모형이 변화하는 것처럼 유연하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성향이 강하다고 분석합니다. 금은 결단력과 시시비비를 가리는 성향이 강하고 토는 중재를 잘합니다. 하지만 이처럼 오행의 유무만 갖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상징하는 오행인 일간과 나머지 7글자의 관계를 갖고 판단하는데요. 일간과 나머지 7글자의 관계를 판단하는 이론이 육친론과 육신론입니다. 육친론은 인간관계를 주로 보는 것이고 육신론은 적성, 성격, 특성을 주로 살피는 오행인데요. 이 이론을 알기 위해서는 오행의 관계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오행의 생가극 이론인데요. 생이론은 오행이 어느 오행의 길을 더 도와주는가인데 이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물은 나무의 생명력을 불어주지요. 그래서 물은 목의 오행을 생입니다. 수생목이라고 하고요. 나무는 불을 지펴주지요. 목생화라고 하고 불은 땅을 기름지게 해줍니다. 과거에는 땅을 기름지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땅에 불을 질렀죠. 그것을 화생토라고 하고요. 땅은 광물을 자라게 합니다. 토생금, 바위퇴에서 샘물이 나오죠. 금생수. 그리고 이것은 계속해서 수생목, 목생화로 돌고 돕니다. 그래서 오행이라고 하는데요. 즉 기는 어느 기에 머무르거나 고착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변화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행의 극 이론은 다음과 같은데요. 땅은 물이 흘러가는 것을 막죠. 토국수. 물은 불을 끕니다. 수국화. 불은 금속을 재련하죠. 화극금. 금은 나무를 자르죠. 금극모. 나무는 땅을 지배합니다. 목국토. 이 이론에 따라서 일간과 같은 오행을 가진 글자를 비견이라고 합니다. 이 비견이 많은 사주는 자긍심과 주체성이 강하고 독립적입니다. 인간관계로는 친구, 동료, 경쟁자들을 상징합니다. 제가 예전에 이 명리학과 정신의학을 접목한 논문을 쓴 적이 있는데요. 그 논문을 영어로 번역해서 제가 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논문에서는 형제를 뜻하는 시블링이라고 번역을 했고요. 비겁의 오행이 많은 사람들은 불필요한 간섭이나 조언을 싫어하기 때문에 조직 생활보다는 프리랜서 일이 더 잘 맞습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일을 찾아야 하는 거고요. 여기에 어떤 일을 찾을 것인가는 앞서 말씀드린 오행의 특성까지 살핍니다. 어느 내담자는요, 자기는 어릴 때부터 호텔 경영을 하고 싶어 했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일을 좋아했는데 제가 살펴보니까 사주상 비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억지로 디자인을 시켜서 적응을 잘 못하고 우울증에 걸려서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모님들께 이 사주를 말씀드리고 본인이 원하는 대로 그 호텔 경영을 하게 조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일간을 극하는 오행을 관성이라고 하고요. 인간관계에서는 여성에게는 배우자를 상징하고 남성에게는 아들을 상징하고 남성이나 여성이나 둘 다 상사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자기 통제와 절제하는 힘을 상징하는데요. 이 관성이 좋으면 조직 생활을 잘합니다. 과거에는 나라의 월급, 즉 녹을 받는 것이 최고의 직업이었지요. 그래서 과거에는 사주의 관성이 뛰어난 사람들을 최고의 사주로 생각했습니다. 제 논문에서는 직장 상사를 뜻하는 오피서로 번역을 했습니다. 일간이 도와주는 오행을 식상이라고 하고요. 인간관계에서는 자녀, 아래직원 등을 상징하고 표현력, 감각적인 성량, 감수성 등을 상징합니다. 내 것을 가져가니까 저는 허팅이라고 번역을 했고요. 그래서 표현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이 식상이 좋아야 합니다. 식상에서 식은 먹을 식, 상은 내 것을 상하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식상의 사주가 좋은 사람들은 요리도 잘합니다. 하지만 자신을 억누르거나 간섭하는 사람들이나 환경, 즉 관성에는 저항하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또 식상은요, 재물을 창출하는 능력을 상징하기도 하는데 요즘 같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 식상의 오행을 최고로 칩니다. 그래서 자기 사주의 식상, 그중에서도 식신이 2개 있는 사주가 자본주의 관점에서는 가장 좋은 사주입니다. 근데 이 식상의 특성은 자유분방하고 저항적입니다. 요즘 젊은이들 중에 이 식상의 기운이 강한 경우를 많이 보는데요. 아마도 재앙절개할 때 마음껏 살게 해주세요. 그런 시간을 선택해서 낳은 역량이 아닌가 싶어요. 요즘 말하는 MZ세대의 특성인데요. 그러니까 예전에 찰스 다윈이 아직도 인간은 진화하고 있다는 것도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사주의 흐름도 변화하고 있으니까요.
일간이 다스릴 수 있는 오행을 재성이라고 합니다. 남자에게는 배우자를 의미하고 보통 재물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제가 웰스라고 번역을 했고요. 이 재성은 현실 적응 능력을 상징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재물은 자기가 잘 다스리는 능력을 갖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간의 힘에 비해서 일간의 힘은 약한데 재성이 많으면은 처음에는 돈을 버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재물로 패가망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주에 이 재성이 좋으면 경영이나 경제계통으로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사업도 좋지요. 마지막에 일간을 도와주는 오행을 인수라고 하고요. 저는 resource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부모나 조상과의 관계, 학문을 상징하고요. 인간의 특성으로는 인내력, 자비심, 수용성 등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인수가 약하면 인내력이 약하고 아주 기본적인 따뜻함은 부족하다고 해석합니다. 하지만 너무 많으면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갖기 쉽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 명리학의 분석 과정을 아주 큰 틀로 설명했는데 실제 사주 분석은 이에 많은 이론들을 사용합니다. 그 이론들을 다 공부해서 자기와 자기 자녀를 알게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제가 이 책 정신과 의사의 명리 육아에서는 자신이 태어난 날의 오행, 그것을 일주라고 하는데요. 일주는 모두 60개인데요. 제가 이 책에서 그 60개의 특성을 다 설명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60개 일주의 특성과 제가 기술한 육식론과 육신론을 살펴보시면 대강은 자기와 자기 자녀의 특성을 아실 수 있으십니다. 다음 시간에도 이어서 말씀드리고요. 역시 제 강의를 들으시고 부모 자녀 관계에 대한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적어주시면 제가 세 분께 제 새 책 정신과 의사의 명리 육아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